네, 오늘 포럼의 두 번째 세션인 청년 인력 유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 발제는 이성현 연구원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토론을 위해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하시고 영화 연출을 하셨으며 현재는 숭실대학교 영화예술 전공에서 교수로 계신 최익한 감독님 겸 교수님, 그다음에 20여 편에 달하는 한국 영화의 미술 감독을 하셨던 강소영 미술 감독님, 미술감독조합의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체부 산하의 예술의 산업화라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술경제지원본부의 김혜진 본부장님, 이렇게 세 분께서 나오셔가지고 토론 등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현 연구원의 기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트 코로나 추진 TF 연구원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발표를 듣는 분들 중에 예비 영화인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생하고 계실 청년 여러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청년 인력에 관한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락다운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국제노동기구에서 쓴 말인데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동 제한 같은 각종 제약이 생기면서 수입에 타격을 받거나 구직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심지어 교육을 받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생긴 청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전쟁과 질병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잔인하게 작용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가장 위협받는 것처럼 팬데믹 상황의 청년층 역시 가장 고통받는 취약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뉴스를 연달아 장식하는 청년 실업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옆에 도표가 통계청에서 가져온 간단한 인덱스인데요. 상황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팬데믹 때문에 벌어진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서 이 복구가 탄력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 때문입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청년 실업은 큰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관찰되었던 결과를 보면 이 청년 고용의 회복 속도가 경제 회복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결론이 났듯이 우리 청년의 첫 직장 경험은 평균 기대소득, 근속연수 등 사람의 전체 생애 주기와 고용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년 실업이라는 사회 현상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국가 경쟁력과 당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화계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2018년 영진이 실태보고에 따르면 우리 영화계에 종사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은 대부분 극장 상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전체적으로 20대의 종사 비율은 60%를 넘는 굉장히 젊은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 면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20대 종사자의 대부분은 극장 매표와도 같은 상영 분야의 비정규직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이들의 일자리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박 전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전년 대비 63% 이상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얼마 전 콘진원에서 컨텐츠 산업에 대한 전망 발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4가지의 시뮬레이션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뽑아봤습니다. 코로나19가 2020년까지만 영향을 미쳤으면 금세 반등해서 이 주황색처럼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2021년까지는 코로나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2로 해서 코로나가 올해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해보면
영화산업 평균 성장률 예상치는 마이너스 17.7%, 전체 종사자 수는 0.9% 평균 상승합니다. 거의 지금의 인력 규모가 향후 2, 3년 내는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신규 채용도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인력 지원에 대한 공적 영역의 정책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고용 대책은 크게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노동시장의 제도와 고용 관련 규제를 바꾸는 거시적인 차원의 구조적인 접근이 있고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차원의 두 가지 접근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차원은 이 후자의 범위에 관한 것이고, 즉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한 모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제가 적어놓은 내용이 OECD 분류에 따른 각 유형의 대표적인 청년 고용 정책들입니다. 덧붙여서 국가적으로 청년 인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국무총리 산하위원회에서 부처 협동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는데요. 이 중점 과제를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이라고 두고 청년 창의 인력을 좀 더 양성하자는 취지 하에 아래 보시는 관련 지원들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 문화라는 데에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영화는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영화계 청년 인력 문제를 논하는 것이 거의 첫 번째 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영화계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고통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결과들로 벌써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오늘 이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는 그래서 문제인식 다음으로 이 문제를 주제로 한 연구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몇 가지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영화 산업 내에서 청년 인력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매칭 현상입니다. 이미 관계자분들께서 많이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요. 대졸자 공급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의 눈에 맞는 인력은 부족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사실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청년들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 초기 일자리 특성이 일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행제도가 불완전하고 노동시장에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경력을 쌓으면서 상향이동을 모색하는 것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지연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대응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인적자본 축적이 늦어진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우선 과제 중 하나가 이 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앞서서 잠깐 언급했지만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 고용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성장 전망률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고용 측면 내 대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장 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청년 실업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R&D 사업을 주도하는 현재 큰 정부를 지향하는 글로벌 트렌드가 이런 경향을 대변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정부 개입 정책 중에 어떤 정책이 효과적이었고 어떠한 것은 그렇지 않았는지 유의미한 통계적인 결과들을 우리의 정책 수립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데이터와 추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작년 2020년 실시했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미달성률이 34%나 됩니다. 민간의 채용 여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일자리는 청년들을 무리하게 입직시켜서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고용 서비스의 경우에는 비용 대비 효과적이었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에게 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한 개입 방식을 통합하는 경우에 보다 성공적이었고 유형별로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의 고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효과가 높았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단순히 임금과의 1:1 교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도 파악되어야 합니다. 산업의 위기를 훈련 투자 기피, 경력직 선호, 비정규직 사용 증가 등 신규 진입자인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산업에 진입한 기성세대의 생각으로 정책 수립이 짜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그리고 프로젝트별 이합 집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영화 산업의 특수한 노동 지형을 이해한 다음에 세부적인 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to6로 대표되는 개념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미 청년들은 그러한 시대의 가치관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노동 안정성보다 개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일자리를 선호하고 투잡, 프리랜서 또는 1인 사업자, 플랫폼 노동과 같은 비정형 노동의 형태에 대해서도 다른 세대에 비해 긍정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과거 우리 영화 현장에서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현장에 청년 인력이 넘쳤던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왜 이 청년 인력들이 영화 산업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떠나갔는지 이 선례를 잘 살펴보면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선행 연구라서 사례 분석이랑 레퍼런스가 중요하다는 시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하고 청년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미국 사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지원 기관이 일종의 플랫폼이 되어서 창업을 담당하는 개별적인 기관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이 핵심입니다. 유관단체뿐 아니라 기업, 협회, 대학, 은행이 이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이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 협력 관계와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는 것입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창업 지원 사례의 경우에는 미국 MIT가 굉장히 창업 관련 지원이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예술 분야에 특화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잉글랜드, 델라웨어 스타트업 인스티튜트, 그리고 뉴욕 예술재단에 대한 언급을 마지막으로 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논의를 공식적으로는 거의 첫 번째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토론에 있어서도 좀 제가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자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영화계로 어떻게 하면 유입이 잘 되고 또 떠나가지 않을 수 있는지 좀 화두를 좀 좁혀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렷한 점검을 해주신 이성현 연구원님의 기본 발제 감사드립니다. 이성현 연구원께서 발제의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일자리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영화 업계의 특성을 반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직장이 되기 위해서 영화계 현장과 그다음에 영화진흥위원회와 정부 등의 공적 기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유입된 청년들이 단시간에 머물러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한 상태로 실망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와주신 세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영화 아카데미 그리고 숭실대에서 역량 있는 새로운 창의 인재들, 그다음에 기술 인력들을 가르치고 업계로 내보내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그리고 스스로가 창작자이시기도 하고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되게 관심이 많으신 최익환 감독님, 교수님께 의견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지금 어떤 갈증들이 있는지,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아카데미에 있다가 숭실대로 옮겨간 지 한 7년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과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하고 안시성 만들었던 김광식 감독, 그 다음에 이번에 승리호 만들었던 조성희 감독, 이 세 사람이 이제 같이 교수진으로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업계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출강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연기 전공도 있고 영화 전공, 제작 전공이 같이 수업을 듣는 바람에 모두가 모두를 알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자기가 진짜 이 영화가 맞는지를 판단해 봐라. 결국에 가서는 저희의 목표는, 교수진의 목표는 한 20%만 영화계로 가도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과연 20%까지 가기 전까지 진짜 내가 영화에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도 지금 초기 단계여서 많은 학생들이 거의 50% 이상은 아직까지는 영화계로 가고 싶거나 기타 유사 분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막상 이제 현장으로 갈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연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독립영화 시장에 나가서 이름을 알려서 스스로 이제 캐스팅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그 비율은 한 1, 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매니지먼트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계약하는 친구들이 요즘에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정도. 그래서 연기자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듯이 정말 나가는 게 바늘의 구멍,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인데, 근데 저희 과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연기자들이 또 살 길을 모색하다 보니까 촬영을 한다든지 연출로 돌아선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을 같이 받다 보니까 그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재밌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학부 중심에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게 저의 경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전공을 살려서 끝까지 가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파악을 하고, 진짜 맞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실은 학부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이 가는 친구들은 기술 파트 분야들이 가장 많이 이제 현장으로 벌써 진출을 하고 있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촬영, 조명, 이런 부분들이 가장 빨리 현장에 지금 안착하고 뭐 후배들을 끌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출하는 친구들이 뭔가가 돼서 영진이의 공공 자금을 받고서 단편을 만든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제작비로 따지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저예산으로 운영을 해야만 하는데, 실은 자기들 입장에서도 경력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심지어.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정말 힘든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들의 기회를 망치고 싶지가 않아서 경력 있는 사람을 찾지만 돈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그건 힘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다가 현장에 가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현장에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인맥을 통해서 가는 케이스가 지금은 가장 많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작품이 이제 영화제 굉장히 좋은 곳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들의 판단 첫 번째 기준 중에 하나는 상을 받았느냐, 네이버에 충분히 우리가 알만한 영화에 참여했느냐, 이제 이게 그들이 취업의 제일 첫 번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학생들이 또 다른 필름메이커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동시녹음이나 예를 들어서 미술 파트나 누군가를 갖다 고용했을 때 실은 실패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아까 미스매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미스매치 때문에 실은 그것이 만들어진 영화의 퀄리티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 학생들이 나가고자 하거나 저희가 또 누구를 하거나 뭔가를 증명해낼 만한 그런 상황들이 일단은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를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또 다른 경험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했을 때 누가 증명해 줄 수 있을지 그걸 판단할지에 대한 여부들이 지금으로서는 저희한테는 되게 급선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도 우리 오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는 경력 있는 사람만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현장은 독립 현장이라도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독립 현장은 오히려 상업 현장을 경험해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은 뭘 하느냐? 지금은 이 노동 경직성들이 너무 강화되고 있는 상황들로 가고 있어서 결국에 가서는 기존에 있는 스태프들이 전부 다 그 영역을 차지해 버리고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거. 페이가 이렇게 높은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 너희를 함부로 뽑을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청년들이 실은 영화계로 가는데 굉장히 방해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중에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편 영화라도 크레딧을 만들어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편 영화들은 크레딧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영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립 영화를 장편 영화 기준으로 해서 제작 이후에 엔딩 크레딧을 기준으로 전부 다 그 크레딧을 해서 경력 관리들이 조금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편 영화까지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KMDB 그 영상 자료원 통해서 지금 이런 거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이 내부에 나오느냐 안 오느냐가 2, 3년을 버티느냐 마느냐의 굉장히 핵심적인 판단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어느 시점까지 버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쪽으로 지금 경력 관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미국 현장들에 대한 경험이 좀 있는데, 미국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턴제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너무 그것이 그냥 공론화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영화 산업계로 진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인턴을 몇 회 이상 해서 굉장히 잘 수행해 내야지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업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미니멀 리퀘어먼트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저도 이제 그 비정규직으로 계속 모든 현장을 갖다가 조명부나 촬영부 막 가면서 일을 했었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뭐 하루 나가서 하는 촬영도 있고 뭐 5일짜리도 있고 뭐 어떤 거 3일짜리도 있고 많은 거 뭐 한 달짜리도 나가서 일을 하는데, 나갈 때마다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페이먼트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네들의 프로덕션의 회계 회사에 저의 계약서를 넘기면은 저하고 얘기했던 그 금액들이 회계 회사를 통해서 저한테 수표로 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회계 회사에 제가 일했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이 남아 있고, 그것이 노조하고도 공유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일했던 모든 크레딧들이 어디인가 노조에선가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공적 영역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과정들이 정확하게 좀 되면은 청년 인력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경력이 없는 사람 쓰기 싫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영화 만들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또 가르치고 있어. 왜냐하면은 금액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그건 하고 내가 교육하고 싶지는 않고 서비스 받고 싶지 교육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인력을 쓰고자 하는 거는 예술적 영역이 아니라 기술적 영역입니다. 그 기술적 영역에서 기술적으로 숙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싶은 거지, 예술적으로 한 거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해가 되는 그런 쪽이어서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화제에서 상 받은 것에 대한 크레딧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화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뭐 퀄리티까지는 아니어도 퀀터티 컨트롤만이라도 될 수 있고 트랙이 될 수 있으면은 그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인턴제 같은 경우도 교육을
따로 시켜주는 게 아니라 현장에 와서 어느 정도 어떤 제너럴한 게 무언가 상황들을 돌아가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미국 현장 같은 경우는 주차 관리, 뭐 PA들이 보통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그 인턴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뭐 한 10회 정도 하면은 현장 대강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거든요. 굳이 그러면 이제 눈치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영진위에서도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책임을 져줘서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10분이 약간 넘는 시간이지만 충분히 더 말씀을 들어도 좋을 만한 그런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왜 경력 없는 자들이 진입이 점점 더 어려워졌는지, 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뭐 크레딧, 인턴, 그 다음에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고 확인해줄 수 있는 공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소영 미술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보시기에 청년들의 유입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머무를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 대표는 아니고요. 감사로 일하고 있는 강소영이라고 하고 영화기술 소위 추천으로 저희 이번에 TF 참가하게 됐는데, 지금 청년 인력 유입에 대한 부분, 제가 현장 스태프의 일반적인 위치인 이제 개인 사업자면서 이제 프리랜서인 저희 직군을 통해서 바라보는 유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는 청년 인력 유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고용자의 입장과 구직자인 청년의 입장이 좀 다르고 요구 사항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이 두 가지 사항을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영화는 여러 형태의 직군을 갖고 있고 고용 형태도 직군마다 다 다릅니다. 프리랜서 개념도 있고 직업으로서의 어떤 정규직으로서의 고용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군별 고용 형태에 따른 그 파악이 필요하고, 고용 형태에 따라서 청년 인력 유입의 경로도 저는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현장 스태프의 경우 프리랜서의 개념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게 저희가 그 1인 사업자면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표준 근로 계약을 하게 된 이후로 노동 환경과 급여 부분이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만, 이게 어찌됐던 계약직이고 엄밀히 말해 한 작품의 계약이 끝나면 무직 상태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직군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안에서 과연 영화라는 이 직업이 청년들이 생각할 때 평생 직업으로 과연 매력적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영화에 대한 열정이나 소명감만으로 불안정성을 버티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영화계에서 어떤 이 직업군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청년들은 언젠가 이 직군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이나 미팅을 통해서 만나는 청년들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느 직군이나 마찬가지지만, 물론 다른 니즈사항, 영화에 대한 열정이 있는 청년들의 니즈사항은 뭐 교수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면접을 통해 접촉했던 친구들의 니즈는 굉장히 단순한데, 근로시간, 근로환경, 급여 부분이 충족되는가예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인 거죠. 근데 과연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는 사실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이거는 고용자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이 받침되지 않으면 이상적인 실현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만, 아직도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고용자의 입장에서 지금 청년 인력 유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 매체가 다변화되고 매체 간의 그 인력 넘나듦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그 전문화된 그 팀원들의 전문 현장 인력이 작품 수에 대해서 급속도로 월등히 부족해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신입 인력들을 계속 채용을 해서 그 전문 인력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고 그들이 안정화해서 이 직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영화로 인입되는 그 청년 인력의 인입 루트 자체가 한계점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팀원의 소개, 어떤 지인의 소개로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이제 필름 메이커스를 통한 그 구인구직이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알지만 이게 현실이니까요.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저희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아요. 채용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교육시키면서 일을 진행하기에는 근무 시간이 너무 짧고 근무 강도가 세고, 그다음에 그 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 팀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발생시키는 굉장히 많은 실수 부분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저희 미술감독조합은 작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그 인입 루트에 대해서 그 학술적인 교육이 아닌 그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인입 루트에 대한 교육 그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준비 단계에 있어요.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그 준비가 지금 원활치는 않습니다만 계속 여러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저희 미스파트뿐만이 아니라 의상 분장, 조명팀과 통화를 했을 때도 똑같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조명팀 같은 경우는 촬영 크랭크인 2주 전에 잠깐 창고에서 뭐 그 조명기를 켜보면서 현장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고, 전혀 이제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의 얘기죠. 의상 분장팀도 의상이나 분장을 전공한 친구는 기본으로 전제하고, 영화의 현장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독립 단편이나 뭐 아니면 분장 같은 경우는 샵에 근로 경험이 없으면 채용하지 않는다의 입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교육, 이게 그 분야마다 교육 시간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뭐 마케팅 분야가 필요한 부분은 또 따로 있을 거고, 뭐 의상 분장팀이 필요한 분야는 또 따로 있을 거고, 뭐 미술 쪽은 한 3개월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육의 내용도 다 달라질 거여서 저는 좀 이게 그 영진이 쪽에 요청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입 루트 단계의 어떤 교육기관이 필요하고, 이 교육기관은 각 직능단체의 전문가들이 각 단체별로 그 교육을 시키는 게 맞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력 수급을 현장과 네트워킹이 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존재하면 그 청년 인력이 인입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들이 그 현장에 들어와서 그 직업적인 안정화를 가지게 되는 건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책적인 그 보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저희 그 고용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들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영화를 제외한 1인 프리랜서들에 대한 어떤 안정화 대책을 궤를 같이 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인력의 인입 루트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실무적인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들어온 인력들이 결국은 1인 프리랜서 예술 노동자들인데, 이런 분들의 특성상 직업적 안정성이
좀 구조적으로 부족하고 이것은 고용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니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다음 세션의 주제가 영화인의 직업적 안정성인데 여기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예술 영역에서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예술경제 지원이라는 미션을 설정을 해서 수년간 작업을 해오셨는데요. 김혜진 본부장님께서 저희 영화 영역에서는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좀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체부 산하의 그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예술 쪽에는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처럼 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있고요. 저희는 그 이제 예술위원회에서는 창작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면 저희는 창작 이후에 유통이나 그 이제 향유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처음에 한 3가지 정도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저희의 이제 예산 사업명이 예술의 산업화 추진이라는 예산으로 이제 올해 한 146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갖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처음 만들던 게 15년, 16년에 처음에 저희가 예술산업 미래전략 포럼이라는 포럼을 이렇게 지금 영진이처럼 이 자리에서 이 블루스퀘어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6년에 이 블루스퀘어에서 저희가 잡았던 주제는 예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주제로 전략 포럼을 했었고 그때 저희가 준비했던 것은 예술 산업과 관련된 지능 법령을 제정하는 것, 그다음에 예술의 고용 창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을 15, 16년에 좀 추진하면서 결국 17년에 예산을 처음 만들어서 지금 이제 21년이 되었네요. 그래서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났다는 감회가 새로운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성현 연구원님 발제문을 보면서 굉장히 잘 정리하셨다 생각이 들었고 그와 동시에 너무너무 예술 분야와 비슷하다. 영화계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는 예술 쪽이 되게 열악하다. 항상 열악하고 되게 힘들고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영화는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독립영화부터 제가 몰랐던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예술 분야는 논의가 시작된 지 되게 오래되었었어요. 근데 오늘 본부장님이 말씀 주신 게 공론화된 논의가 오늘이 아마 처음이 아닐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3가지의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서 이제 발제하시고 질문 주신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저희는 예술 분야에서 이제 똑같은 고민을 15년, 16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의 좀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예술 청년의 인력을 유입하는 방향을 굉장히 그 기본적이지만 취업, 창업 2가지로 잡았습니다. 먼저 취업부터 말씀드리면 예술 분야도 똑같아요. 그 예술 전공생들이 대학교 내내 그 특히 창작과 관련된 거, 연주와 관련된 거 이런 교육을 계속 받다가 정작 예술가가 되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아는 분들은 1%, 조금 안다 싶으면 5% 내외고 나머지 95에서 99%의 창작을 배웠던 인력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하여 저희는 그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문체부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나 이런 일자리와 관련돼서 청년들을 어떻게 현장에 진입시킬 수 있을까? 근데 현장에서는 예술계에서 똑같아요. 3년 이상의 경력직을 원해요. 왜냐하면 분업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가르치기도 힘들고 뭐 영역이 나눠져 있지도 않고 뭐 회계 받다가 뭐 티켓 팔았다가 뭐 홍보도 했다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입 인력을 되게 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를 어떻게 보완할까 해서 만들어졌던 사업이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 연수단원 지원 제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국공립이라든지 민간에 있는 예술 기업이나 단체에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3년 미만의 그런 인력들을 채용해서 연수단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인턴을 그냥 연수단원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인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그런 직접적 일자리 지원보다는 교육 쪽으로 간접적 지원으로 교육이나 훈련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7년부터 예술경영 아카데미라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시작했고요. 20년 작년부터는 예비 종사자라고 해서 지금 졸업 예정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현장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는 것, 이런 제도들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최종 한 80여 명을 최종 지원을 했었는데 그 중에 3명 정도가 실제 그 기업에 취업이 돼서 올해부터 또 취업해서 이제 활동하시게 되고요. 이제 그런 단계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술 분야는 취업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예술 분야 특별한 취업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올 4월에 오픈을 해서 그 현장이나 이제 학생분들이 그 구인이나 구직 희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 쪽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주로 보는 사이트들이 워크넷이라든지 뭐 잡코리아, 인크루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취업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뭐 워크넷은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근데 거기에서 보다 보면 대부분 한국 표준 그 직업 분류 체계에 따라서 이 직업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류 체계가 현실과 좀 너무 맞지 않는 거죠. 너무 큰 범주가 되어 있다거나 그냥 두루뭉실 뭐 실현가라고 되어 있다거나.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올해부터는 그런 직업 분류 체계, 직무 분류 체계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그 고용노동부라든지 고용정보원의 그런 시스템하고 또 맞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창업인데요. 창업은 저희가 16년부터 예술 해커톤이라는 사업을 먼저 해봤어요. 그래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특히 예술 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자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예술 해커톤을 16, 17, 18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해커톤이라는 아이디어 경진 대회의 성격상 그냥 상금을 주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는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기업 지원 사업처럼 보이는 이제 기업 지원의 뭐 예비 창업 지원, 그다음에 3년 창업 후 3년까지의 뭐 초기 기업 지원, 성장 기업 지원, 이런 식의 트랙들을 만들어서 그 만들었던 최초의 사업 모델들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들었던 게 지금 19년, 20년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로 단기, 그다음 프리랜서, 그다음에 뭐 겸업, 이런 그런 활동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제도적으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끌어들이면서 일자리로서도 확보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저희는 이제 저희 본부 안에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술 분야는 그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또 추구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 안에서 협동조합 모델들을 키워서 예술 프리랜서들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면 그 협동조합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형태의 지원 사업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술 분야에서는 좀 한 5, 6년 정도 계속 노력해 오고 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이제 저희는 되게 무대뽀로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예술 기업의 정의는 무엇이냐, 아니면 기본법은 근거법은 무엇이냐, 뭐 연구는 무엇이냐, 결과는 이런 사전의 연구 조사들이 굉장히 좀 부족했던 면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가지고 연구를 좀 더 보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션들의 시간을 잡으면서 이 세션, 이 청년 인력 교육 유입 쪽은 문제의식이 높지 않아서 이제 제안을 한다는 차원으로 보고 한 50분으로 되게 짧게 잡았는데 지금 막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먼저 작업을 하셨던 분으로서 취업과 창업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지원 사업, 뭐 인턴 등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국가의 고용 활성화 체계랑 계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직업 분류 체계가 우리 예술업계의 현실과 좀 맞닿아질 수 있는 그걸 좀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직업 직무 분류의 차원, 그 시기에 각 현장에서의 변화된 상황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던 점이 되게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창업의 경우는 지금 웨비나로 이벤트 호스트로 들어온 원승환 관장, 인디스페이스의 관장님의 의견, 질문 등이 이제 각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그 영화 영역에서의 제작이나 창작 말고의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들이 되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한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없고 그 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 생각들이 지금 김혜진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차피 영화나 예술이나 모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또 앞으로 더 설 수 있게 지원, 뭐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하면은 저희 영화진흥위원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현장의 인력들이 더 자생력 있게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님께서 웨비나 이벤터스를 통해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한번 제가 공유 차원에서 쭉 읽겠습니다. 영화 산업에서 청년 인력의 유입을 위해서는 영화 창작 외 산업의 다른 영역들에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인력이 유입되는 방식은 고용을 통한 유입과 창업을 통한 유입 등이 있을 텐데요. 김혜진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영화 창작 지원 외 청년의 유입을 위한 고용 지원 정책이나 창업 지원 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최근 독립영화 쪽에서는 청년들의 흥미로운 창업 사례들이 있습니다. 독립영화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 사례들인데요. 제작은 많이 되지만 상영은 많이 되지 못하는 단편 영화의 상영을 위해 서울 이태원의 극장판이라는 공간이 운영된 사례가 있고, 이 공간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 춘천에서는 일시정지 시네마라는 공간이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자체휴강 시네마가, 강원도 원주에는 고시네라는 공간이 단편 영화 상영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에서는 지역 관객을 대상으로 독립예술 영화를 안정적으로 상영하기 위해 시네마 라운지 MM이라는 영화관이 운영 중입니다. 이 모든 공간들은 청년이 지역이나 영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정책 밖에 존재하는 사업이라는 공통점입니다. 극장판, 일시정지 시네마, 시네마 라운지, MM 등은 모두 영화 비디오법상 영화 상영관의 기준에 맞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도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공간이고 의미 있는 창업이고 도전이지만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영진이 외의 지원을 통해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성 감독들의 영화를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퍼플레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화의 유통과 영화 유통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영화정책기구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말로는 온라인 시장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포스트 코로나 영화정책 포럼에서도 온라인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재 진행되는 청년들의 플랫폼 사업의 도전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해묵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고 있는 영화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컨텐츠뿐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실험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청년들의 도전이 지원기관의 외면 속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다가 사라지는가 하는 것인가 싶어 답답합니다. 한국 영화계가 당면한 문제 해결과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해 창작 외 분야에도 청년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영진리 내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아마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최태영님의 질문은 실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인력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제공받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됐긴 했는데요. 혹시 현장에 계신 분이나 주무를 하고 계신 기획위원님들, 조성진님께서 질문. 그렇습니까? 네, 조성진님 빨리 질문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지금 방금 원승환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지금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그 시스템 속에서 되게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제작 쪽에 치중이 돼 있어서 저도 영화를 전공을 했지만 학교를 졸업하면서 저희가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 자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연출론, 연기론, 기술 이런 쪽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전반의 기본적인 에코시스템, 산업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학교에서조차도. 그래서 저희가 CGV에서도 예전에 시네마 클래스라고 해서 영화의 어떤 기본적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 배급, 상영, 그다음에 이후에 비평까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쭉 실무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전반적인 영화의 어떤 에코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학생들의 얘기들이 많았었고요. 이런 쪽으로 해서 학교에서부터 기본적으로 그 교육 체계에서도 제작뿐이 아니라 영화의 또 다른 영역까지 좀 확장해서 사고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들고요. 여기에서 좀 하나 더 덧붙이면, 우리가 아까 자생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영화라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문화냐 산업이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능으로서는 사실 산업적인 측면이 조금 더 부각되는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게 산업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면 거기에서 따르는 부가적인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영화라는 것이 물론 문화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으나 또 당연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산업의 어떤 구조를 갖출 수 있기 위한 관심과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생각과 논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번 행사 때마다 꼼꼼하게 말씀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고 또 CGV가 하셨던 많은 좋은 활동들에 대해서도 깨알같이 말씀해 주시고 공유해 주신 점 되게 감사드립니다. 전체 에코시스템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영화 창작 외에 다른 영역에서도 영화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전체 구조를 봐야지만 일부의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직업생활 유지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전체 에코시스템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인 결국은 이제 예술의 산업화가 되게 중요한 이슈고, 그것에서부터 많은 예술과 그다음에 고용과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짧지만 되게 밀도 있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성현 연구원님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분이 각각의 영역에서 갖고 계시던 문제들을 되게 조리 있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과제가 정책 보고서로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이후에 이제 저희 이성현 연구원께서 세 분의 토론자 분들을 포함을 해서 다른 분들께 또 의견 여쭙고 또 의견 검증받고 하는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지만 밀도 있는 토론과 발제 감사드리며 다음 세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